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무소속 김양희 후보의 사퇴로 4.15 총선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자 전원이 중도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무소속의 한계를 실감한 탓인데 여야 공천 후보자들 간 진검승부가 성사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김양희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전날 전격 사퇴했습니다. 정우택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도 꿈쩍 않던 김양희 후보는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 주변의 만류와 선거운동을 하면서 무소속의 한계를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도내 유일하게 컷오프된 민주당 오재세 의원도 본 후보 등록 하루 전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5선 도전 의지를 불태웠던 오 의원은 불출마와 함께 민주당 도당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 중부 3군에서는 임혜종 전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이모선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고 충주의 맹정섭 전 후보도 공언했던 시민 후보 출마 의지를 접었습니다. 무소속 출마자들이 현실에 부닥쳤을 때 그 선거 비용 문제가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대 양당의 정치적 구심력이 발휘되면서 무소속 출마자들의 당선의 전망이 이제 불투명한. 4년 전 충북에서 2명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자 전원이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충북은 8개 선거구 모두 무소속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여야 유력 후보들이 진검승부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5일엔 충북 3곳에서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진정한 풀뿌리 일꾼이 되겠다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도의원 청주 10선거구는 우암동과 내덕 1, 2동 그리고 율량 사천동이 대상 구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동현 후보는 14년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율량 사천 보건지소 설립, 우암 내덕 도시가스 지원, 밤곡의 명품거리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 어느 곳보다도 좀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미래통합당 이유자 후보는 노인과 청년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복지 서비스, 구도심 도시가스 공급, 119 안전센터 신축 이전이 대표 공약입니다. 우리 지역 구민들의 현안 문제라든가 수건 사업을 제일 많이 아는 후보가 바로 저 이유자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이인선 후보는 민생을 책임질 실력 있는 진보 정치인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심 기능 정상화 조례 제정, 노동 존중 충북도정 견인, 코로나 민생경제 특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서민 입장에서 바른말 할 수 있는 정의로운 도의원 6번 정의당 이인선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보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황경선, 통합당 박재환, 무소속 박경숙 후보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영동읍과 양강면을 관할하는 영동 1선거구는 민주당 여철구, 통합당 김국기, 정의당 박보희 후보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후보들은 총선 후보들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풀뿌리 일꾼을 뽑는 도의원 선거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한 데다가 방화시설도 부족해 화재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단양군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즉각 인지하고 진화하는 무선 화재 알림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단양 구경시장에 있는 식당입니다. 식당 천장에 연기 감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무선 화재 알림 시설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 신고 접수와 함께 점포주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즉시 인지하고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상인분들도 이 화재 감지기 알림 때문에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또 혹시 화재 시 즉각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을 비롯해 화기 사용이 많은 점포에는 열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열을 감지해 화재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단양구는 무선 화재 알림 시설을 구경시장 95곳과 내포 전통시장 47곳에 설치했습니다. 각종 안전시설물, 화재 알림 시설을 포함한 안전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계기가 전개가 된 것 같아요. 단양구는 무선 화재 알림 시설을 지역의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서울에선 나들이 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한강공원 주차장을 폐쇄하고 텐트와 그늘막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자제하자는 현수막은 내걸렸지만 텐트촌이 형성돼 있는데 애매한 권고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탁 트인 명당 자리에 형형색색의 그늘막 텐트와 돗자리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봄볕을 쬐고 삼삼오오 모여 준비해온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내 친구들 생일이어서 모였는데 카페 같은 곳은 접촉이 심하고 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는 곳이 접촉이 좀 덜 되고 벚꽃이 분홍빛 물결을 이루고 며칠째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자 비교적 안전한 야외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텐트촌이 형성된 겁니다. 애들 학교 가고 싶어 하는데 답답해가지고 애들이 나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뭐 식사도 그렇고 애들도 공부도 따로 또 해줘야 되고. 하지만 정원 곳곳에는 당분간 텐트 설치를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나들이객들이 몰리자 울산시가 지난주부터 현수막까지 내걸고 야외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현수막 옆엔 기존에 있던 텐트 설치 가능 구역 표지판도 함께 세워져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당연히 텐트 설치가 가능한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에 많이 설치하고. 벚꽃의 장관을 만끽하려는 상충객 행렬에 울산시의 애매한 공고까지 더해져 태화강 국가정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파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북 전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연일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면서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어제부터 진천, 영동에서는 한 단계 격상된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바람만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루 안에 변덕스러운 날씨가 공존합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최고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아침과 낮 사이 일교차가 15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고 저녁 퇴근길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는 3차례 휴업 명령을 내려서 개학을 3월 2일에서 4월 6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정대로 개학을 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결국 등교는 하지 않고 오는 9일에 온라인 개학 실시를 밝혔습니다. 네, 이 온라인 개학에 따른 또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조성 박사와 안재영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초중고생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불가피한 조치였다. 아니다, 또 졸속 대응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와 이제 학생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 먼저 시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라는 문제 이전에 앞서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히 그 대면에서 선생님을 대면해서 봐야 되고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교육감이 법령을 미리 제정해서 온라인 등교와 관련한 법령을 사전에 정비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어느 누가 온라인 계약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법적 소송 등을 벌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무효다라고 하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뭐 온라인 등교에서 받은 수업이 다 무효가 되고 해당 학생들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그런 허점이 있군요. 네. 자, 어쨌든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되고 9일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문제가 일단 집에서 하려면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나 뭐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뿐만 아니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 기기를 여러 대 갖고 있지 않다거나 형제자매가 있어서 동시에 활용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고생들이 인터넷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이학습터, 사이언스 올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계약 때까지는 이동식 와이파이 단말기를 임대하는 지금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는 3월 중에 이미 학교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 파악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대안학교 포함해서 모든 초중고생들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순차적으로 계약에 맞춰서 이런 스케줄을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에도 이제 조금 허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 수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학교라는 게 일방적으로 수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뭐 학생부에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만나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뭐 학생들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고3 학생들이 내년도 입시에 조금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편면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입만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교육이 온라인에 의존하게 돼서 이제 졸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반향으로 사교육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력에 따른 또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수업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재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의무교육과 관련되어 평등권에 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질문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한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정신은 없겠네요. 한 3-4명이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자제하게 되고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지금 이제 뭐 계약이 연기되고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되면서 모든 부모들이 다 힘들지만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돌보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급 보육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테지만 맞벌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긴급보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불안감이 더 큽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인 회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는 기존에 지금 2월부터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나 휴직을 이용했던 그런 직장인들의 경우도 사용을 다 해서 이제는 가족 돌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 달 새에 약 20%가량 긴급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긴급 돌봄 수요처에서 그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 요인에 의한 그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그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긴급 돌봄 자체도 긴급 그 집단 감염의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재난 상황과 같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휴교라든가 휴원이 그 권장되는 시기에는 뭐 그 긴급하게 무급으로라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이런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 이런 데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시도가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지금 이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현재 발표한 게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 추진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그 제안을 내놨는데요. 이 수의 범위 70%로 할 것이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네. 여기서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이나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을 보면 일단 2등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등의 기준이 있고 그 2등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이 될 것입니다. 법률이 될 것인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 재난 사태가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계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법률 공백에 노출돼 있어요. 네. 이 긴급 재난 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관련 법령들에서 일단 뭐 이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든가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런 규정은 소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규정은 직접적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제 시책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전혀 없어요. 관련 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정부로서는 일반 예산 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 예산 편성에 의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총선이 다가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2등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5월 중에는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정부와는 별도로 또 주겠다. 중복해서 주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충북에서는 뭐 따로 주진 않겠다. 정부와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국에서는 좀 그 별도로 지급하는 곳이 있죠? 네, 우선 뭐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미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경기도는 특히 전 그 도민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경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 하위 50%에게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정부가 발표를 한 70% 선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안이 통과가 돼서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금 전체를 정부 예산으로 한다기보다는 20% 정도는 지자체 예산에다가 맡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론상으로는 사실상 이 20% 매칭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 정부 안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원을 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에는 사실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자체마다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혼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정부 부문에서 그 일괄되게 어떤 것을 한다는 것, 정책이 그 모든 지자체들에게 균일하게 이제 혜택이 간다는 면에서는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보인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우선은 그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충북의 한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주는 거는 또 주고 충북은 충북대로 또 긴급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정부 부문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그 내용을 좀 차이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일견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편적인 복지를 정책을 실현을 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 꼭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선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경제 전반에 타격을 많이 미치게 될 텐데 가계 부분에 모든 예산을 투입했을 때 나중에 더 큰 그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재원이 고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를 본다면은 그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있어서도 정부 부문에서 전체적인 그 핀셋 지원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편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정부 부문에서 하고 또 각 지자체마다 그 해당 부문에 필요한 사항들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그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보편 지원이 맞을 것 같고 또 지자체는 핀셋 지원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